자, 이제 매매 거래 제도와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좀 잘 알아두면 실제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래소 업무 규정, 회원 임무에서 정하고 있는 증권시장의 주요 제도, 여기와 관련된 제도가 이렇게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탁 제도, 이거는 이제 계좌를 어떻게 사라고 수탁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주식 사거나 팔 때 증거금, 위탁증거금, 수수료, 그래서 거래소 회원이 투자자로부터 매매 거래 수탁하는 방법, 절차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매매 제도, 매매 거래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느냐, 거래일은 언제는 쉬느냐, 매매 계약 체결 원칙은 뭐 가격 우선의 원칙, 시간 우선의 원칙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증권시장의 구체적인 매매 거래 방법과 절차, 그 다음에 시장 관리 제도는 종목별로 매매 거래 정지 제도가 있고 뭐 배당락, 권리락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매도, 공매도 뜨거운 감자죠.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뭡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온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를 금지시켰던 거죠. 그래서 공매도 관리, 상장증권의 공정 가경성과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한 시장관리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 결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마 여기까지 정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자, 매매거래의 수탁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는 우리가 직접 거래소에 주문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증권사로 가요. 그 증권사가 거래소 회원인 증권사. 그래서 금융투자업 허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투자매매 중개업자로서 거래소의 회원인 자가 매매를 수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탁 방법, 수탁 장소의 제한이 크게 많아졌다. 옛날에는요, 거의 전화로 주문하거나 증권사에서 무슨 삼성전자 몇 주 사자 해가지고 전표를 썼어요, 종이에다가. 그런 어르신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이걸로 하죠, 휴대폰. 요새는 이걸로. 그래서 수탁하는 방법, 수탁 장소가 그냥 다양합니다, 지금은. 자, 계좌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회원하고 투자자 간의 매매거래 위탁에 관한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탁자 계좌 설정 약정서라고 해서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 계좌 만들 때 이거 쓰잖아요. 계좌 개설할 때 쓰는 거. 그 서류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사는 매매거래의 명의인이 되는 거예요. 회원사는 매매거래할 때 명의인이 회원사고, 투자자는 매매거래를 계산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즉 자기 돈의 이해관계가 투자자한테 있다 이거죠. 계좌를 만드는 방법, 회원의 고객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문 투자자인지 일반 투자자인지 이래서 구분을 하고,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예금이나 보험이나 우리 주식거래 할 때도 다. 그래서 표준화된 약관을 일괄 적용해야. 그래서 뭐 갑순이가 와도 약관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아요. 그 일일이 다르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주문 방법에 관한 공표 설명해주고, 수탁 방법 다양하다고 그랬죠. 문서, 전화, 정보, 팩스, 전자통신 방법, 위안 수탁, 요새 이런 거를 많이 한다. 이런 거에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라고 하죠. 지금 이것도 많이, 이거는 이제 화면이 작으니까 컴퓨터로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기 회원은 정보 보호 시스템, 침입 차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모든 위탁자의 주문이 해당 시스템을 경유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위탁자, 고객이 주문 넣으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소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주문 받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수탁 받으면 안 됩니다. 회원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 질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해야 된다. 근데 무조건 당신 주문 못 받아,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거부 이유를 주문표나 문서에 써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못 받는 이유를요, 위탁자한테 통지를 해줘야죠. 이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이게 이제 잘 알아둬야 될 내용이죠. 어떤 때 수탁을 거부하느냐? 자, 내부자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시세 조정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 규정에 이걸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요 주문은. 그러니까 요거 주문 받으면 요거 작전하는 주식 같은데, 작전주 매매하는 것 같은데, 이 가능성 있는 주문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 호가제한, 공매도에서 뒤에 나옵니다. 공매도는 직전 시장 가격 이하로 호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호가 제한이나 공매도 호가 가격 제한 규정에 이거 위반되는 주문이 들어오면 당연히 수탁이 거부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과 투자자보 시장거래 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당연히 거부해야죠. 그리고 결제일까지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위탁자, 이걸 미수 위탁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신규 주문을 수탁하거나 또는 현금이나 증권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흔히 미수계좌라고 하죠. 미수가 뭐냐면 우리 주식은 보통거래예요. 보통거래. 보통거래가 뭐냐면 T+2일 날 결제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주식한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자 매수를 했다.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거래일입니다. 그러면 이날은 증거금만 내면 돼. 일반적으로 40%. 이건 증권사마다 자유를 돼 있으니까. 자, 내가 100만 원어치 주식 샀습니다. 그러면 내 계좌에 100만 원 있는 게 아니고 위탁 증거금률만큼만 있으면 돼요. 이게 만약에 40%다. 그럼 4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어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어치 샀어요. 근데 계좌에 40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60만 원은 T+1, T+2일 다음 날 요 날에까지 돈을 입금을 하면 됩니다. 60만 원 입금을 하면 돼. 아니면 샀던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그래서 여기 결제일까지도 요 날까지도 결제대금 나머지를 요거를 입금하지 않은 거 이거 미수계좌예요. 미수. 자, 그 다음에 고객 주문 정보 이용하는 건 금지하는 건 뭐 상식선입니다. 그래서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뒤떡받은 거래를 행하기 전에 자기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산으로 매매 거래를 할 수는 없다. 프런트러닝, 프런트라는 게 미리 앞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앞서서 달려가. 자, 예를 들면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거래인데 막 예를 들면 어느 회사 주식이 하루에 10만 주가 거래가 되는데 주문을 8만 주 매수를 주문을 받았어요. 하루에 10만 주밖에 거래 안 되는 걸 오늘 8만 주를 사자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갈 겁니다. 그럴 때 요걸 딱 알고 내가 증권사 직원이나 이런 사람이 미리 주식을 딱 사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안 된다. 이걸 프런트러닝이라 해요. 이거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거래 위탁을 받지 않고 고객이 사라 팔아 말도 안 했는데 위탁자 재산으로 매매 거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로 매매했다 그래서 임의 매매입니다. 분쟁에 가장 많은 분쟁 사유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임의 매매는 안 되고 프런트러닝 금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프런트러닝, 요거는 임의 매매라는 걸 잘 알아두시고요. 자, 위탁 증거금 징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보통 거래이기 때문에 처음 매수나 이렇게 할 때는 위탁 증거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의 결제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회원이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현금이나 증권, 일종의 담보다. 그래서 위탁 증거금은 예전에는 40%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회원 자율입니다. 회원 자율. 회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소에 주문을 낼 수 있는 일반적으로 증권사. 근데 꼭 증권사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제 증권사다 보니까 제가 증권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자율입니다. 자율적으로 결정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40%예요. 그래서 거래소는 특별한 경우 최저 징수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경우 이거는 지금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40% 받아가지고는 안 되겠어. 적어도 80%는 받아야 돼. 해가지고 특별한 경우에는 최저 요만큼은 받으라 해가지고 최저 징수율을 정할 수 있다. 이거 옛날에 최고 징수율을 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최고 징수율을 정하는 게 아니고 최저 징수율을 누가? 거래소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자율이에요. 지금 다 자율인데 특별하면 거래소가 최고가 아니고 최저 징수율을 정할 수 있다. 다음 대용증권. 자, 시험에 무지묵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대용증권 파트는 정말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대용증권이라는 건 현금의 가름에서 쓸 수 있는 유가증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증권은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야 현금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다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럴 때 이 담보 가격을 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산정된 그걸 사정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만큼은 현금처럼 가치를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금의 가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증권을 대용증권이라고 한다. 즉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탁증거금은 현금도 되고 대용증권도 되는 거예요. 대용증권 지정은 자 어떤 증권이 대용증권으로 쓸 수 있느냐 중요하죠. 안 되는 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어쨌든 대용증권으로 쓸 수 있는 증권, 안 되는 증권 섞어놓고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상장주권,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ETF, ETN, 상장 채무증권. 이건 상장 지수증권. 이건 상장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거든요. 상장, 이걸 우리말로 뭐라 갑자기 생각하네요. 상장에서 거래되는 펀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뭐 이렇게 이거 상장지수 증권, 상장 채무증권, 상장 외국주식 예탁증권, 수익증권, 비상장 투자회사증권, 사모는 제외하고 기타 상장 수익증권 이런 것들 다 대용증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요게 특히 중요합니다. 관리 종목 아까 관리 종목 한번 봤었죠? 정리매매, 정리매매라는 건 뭐냐면 상장 이제 앞으로 폐지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장 폐지되기 전에 일주일간 매매해. 그래서 돈 만들 사람 만들어, 사고 팔 사람 사고 팔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일주일간 거래소에서 거래할 기회를 주는 게 정리매매 종목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 나중에 뒤에서 볼 거고 그리고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매매 거래 정지된 종목 이거는 대용증권 사용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되는 것보다 이거 안 되는 거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용 가격은 얼마로 산정하느냐. 현금 100만 원이면 100만 원으로 산정되는 거죠. 현금이니까. 근데 증권은 가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대용 가격은 거래소가 발표하는 최대 사정비율 이내에서 회원사가 이것도 자율적으로 산정합니다. 최대 사정 비율은 거래소에서 발표를 해요. 이건 최대입니다. 최대, 뭐 채권이면 최대, 지금 채권 가격에 95%까지 적용해라. 최대.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니네 증권사들이 해라.